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페드워치에 나오는 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시장이 그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컨센서스가 다 지금 증시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앞에서 오건영 단장님도 연내 125bp 네. 지금 페드워치의 컨센으로 찍히는 것만큼 인하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셨고 지금 좀 과하죠. 예. 이번에 9월 18일에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정도로 점도표가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그 그거보다 위에 어딘가 찍히면 있다면 네. 시장은 그러면 이거 아니네 네. 또 실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살짝 그게 아닐 것 같다라는 뭐라 해야 될까 근데 좀 이게 슬픈 예감은 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기 예. 이때까지 패턴이 예. 아마 이게 그 시장의 앞서감이라는 건요. 예. 이미 요번에만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늘 예, 언제 앞서갔냐면 첫 번째는 21년도에서 22년도 사이에 연준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한다고 할 때 네. 너네 천천히 할 거고 너네 금리 못 올려. 맞아요.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금리 3%까지만 올려도 끝났어. 이제 다 올렸어. 맞아요. 근데 4%가 끝났어. 다 올렸어. 5% 끝났어. 계속 이랬거든요. 그러다 엄청 두들겨 그렇죠. 맞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두 번째는 22년도 말쯤에 예. 금리 한 4.5까지 올렸거든요. 이러면 경기 침체 와. 그럼 너네 금리 많이 내릴 수밖에 없어 해서 그래서 2023년도 9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한다. 네네네. 그게 대세였어요. CME 페드 와치에서는 7월부터 한다는 쪽도 있었어요. 23년 7월부터. 예, 오래 못 간다. 그렇죠. 이거 오래 못 간다. 금리 인하 확 할 수밖에 없다. 미국 경제 예, 그렇죠. 작살난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그때 페드 피벗론이었고 예. 그러다가 23년 내내 금리 인하 안 하잖아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24년도도 똑같거든요. 23년 말도 똑같거든요. 작년에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5% 갔잖아요. 네. 그랬더니 야 이거 여기서 이제 시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파월 의장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 잡아 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충 금리 인상은 끝난 것 같고 되게 생뚱맞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피벗 신호로 갑자기 줬어요. 그랬더니 금리가 확 잡아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2024년에는 3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해서 7번 한다. 2023년에만. 거의 23년 말 24년 초에는 뭐 금리 인하 빨리 될 것처럼 그렇죠. 엄청 7번 앞서갔었죠, 한다고 또. 했었잖아요. 그거 예, 기억나시죠? 예. 올해 초에. 예. 연준에서는 3번 찍고 그랬더니 아유 저거 뻥카야. 저거 어차피 따라오게 될 거야. 금리는 무조건 주저앉을 거야. 이런 예상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이번에도 똑같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잖아요. 과거 패턴을 보면 인하하면 화끈하게 인하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로 수직으로 꽂았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수직으로 꽂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빨리 내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시장은 또 앞서갔는데 그렇죠. 또 그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게 하려면 예. 시장이나 뭐 어떤 뭐 경제 지표가 훨씬 더 안 좋아지는 걸 또 보여줘야 되고 예. 그러면 또 시장은 그 사이에서 더 많이 떨어질 테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세상에 돼요. 공짜는 없습니다만. 예. 근데 시장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애가 있다고 해볼게요. 되게 영악하고 학습을 많이 했어요. 어른의 패턴을. 이 어른은 자지러지게 울면은 사탕을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자지러지게 울었는데 이 사탕이 갑자기 어른이 사탕을 안 주는 거예요. 버릇 고치겠다고 하는 건지 사탕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자지러지게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른이 당황한 거예요. 그쵸. 눈빛에 당황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딱 눈빛에 당황한 걸 보니까 이미 끝난 거잖아요. 게임은. 네네. 그럼 사탕을 많이 줄 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웃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웃잖아요. 아하. 근데 어른은 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러니하죠. 우는 애한테 사탕을 주는 게 아니라 웃고 있는 애한테 사탕을 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넘고 있고 주택시장이 그렇게 뜨거운데 거기다 대고 금리 인하를 줘요. 비컷을.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예. 약간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좀 저 페이크에 당했는데 그럼 이럴 이제 수도 불편하죠. 있는데 예. 근데 또 그게 또 자산 가치의 상승, 물가의 어떤 또 불안 요소를 남겨놓는 예. 또 그 결과가 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불편하니까 연준이 안 낮춘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누군가와의 상호작용이지 않습니까? 상호작용.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대편이 어떤 반응인지를 따라서 연준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 이쪽이 너무 뜨겁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주춤하게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오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연준을 연구했고 연준은 지금 무릎을 꿇리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그러니까 그런 참 어려운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그것도 좀 여쭤봐야겠다. 네네. 우리가 한창 그 금리 인상기에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게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라고 네. 하면서 이거는 경기 침체 신호다. 네. 과거에도 이랬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 이야기가 사실 1년여 전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굉장히 길어졌습니다만 아직도 경기 침체가 미국에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고. 근데 최근에 네. 보니까 미국채 2년물하고 10년물이 붙었더라고요, 거의. 예, 이렇게 다시 됐었구나. 지역전 이게 붙었더라고요. 네, 다시 이제 저기 지역전 됐죠. 10년이 2년보다 높죠 지금. 이거는 그럼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예. 역전됐다가 다시 돌리면 예. 그거야말로 시장이 무너지는 신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역전됐을 때도 시장이 무너진다, 침체라고 예,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실제로 만든 이론가도 이게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했지 주가가 무너지는 신호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예. 경기 침체를 알려주는 선행 지표나 다름없다라고 했지만 주가가 하락합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야 경기 침체가 주가 하락이지. 근데 어떤 때는 배드이즈 굿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 때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저기 네네네. 코로나 때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그렇게 단정을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그 얘기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그거 같아요. 뭐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마진이 역마진이 나거든요. 그럼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못하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뿌려지지 않으면서 이게 오래가게 됐었을 때에는 실물 경제가 탄탄하던 실물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네. 이게 보통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엔 조금 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은 은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산 시장이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이요. 하이힐드 채권 시장, 정크 시장도 엄청 뜨거워요. 그냥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그러면은 돈이 넘치지 않습니까? 네. 자본 시장에서. 그러면 은행이 아니라 자본 시장에서도 돈이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아도 딴 데서 대출을 끌어와도 되거든요. 실제 지난 2년 동안 보시면 은행들 대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지난 한 1, 2년 동안 아, 경기 침체 안 하고 자산 시장 뜨거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 하도 많은 돈을 갖다가 풀어줘가지고 이게 은행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도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도는 환경 그걸 만들어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그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가 재역전이 된다는 얘기는 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게 2년짜리 금리는 높은데 장기 금리는 내려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높은 연준이 이렇게 높은 기준금리를 기준금리. 유지하니까 결국엔 실물 경제가 꺾일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이게 역전이 되냐면 갑자기 실물 경기가 좋아져요 하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와서 역전 그건 아니고. 풀리진 않아요. 네. 어떻게 되냐면 이 단기 금리가 연준이 내려오면서. 결국엔 참다 못해서 아우 안 되겠네 하면서 네. 확 내리면서 이게 역전이 되거든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아우 안 되겠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잠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연준은 어떤 존재냐. 지금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빨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하냐 아니면 신중하게 하고 싶어 하냐 이거죠. 네. 지금은 신중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딱 데이터 보고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빨리 내릴 정도인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뭐죠? 그러니까 뭐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가지고 재역전이 돼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장단기 금리가 재역전이 될 정도로 기준금리를 연준이 빨리 내려야 될 정도면 네. 이 보수적인 연준이 네. 그렇게 움직일 정도면 이미 이거는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그분들이 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연준이 그 정도로 빨리 내릴 정도면은 뚜렷한 경기 침체 신호를 본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역전이 풀리게 되면은 뭐 이제 경기 침체가 찾아와 이런 얘기들이 좀 높은 신뢰도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이 실수할 수밖에 없어라는 그 내용을 저변에 깔고 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쟤들은 항상 늦게 와 이런 것처럼. 그렇죠. 늦게 오시는 분들이 그 정도 볼 정도면 그리고 실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도 항상 박살난 다음에 인하를 했었죠. 예. 신중하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시장이 보지 못하는 뭐 안 좋은 거 본 거 아니야라고 겁먹은 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거네요.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연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 예전에는요. 디플레이션이 만연할 때는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해줬어요. 경기가 둔화되지도 않았는데 보험적이다라면서 선제적으로 인하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럴 스탠스는 아닌 것 같아요. 물가 때문에. 여전히. 물가가 일단 남아있고 두 번째는 자산 시장의 양극화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나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야, 이게 또 어려운 게 이게 막상 그렇습니다.
사탕 달라고 계속해서 울었었는데 네. 진짜 저 사람이 사탕을 줄 시기가 가까워져 오니까 저 사람이 지금 1개 주는 거야, 2개 주는 거야, 내가 지금 그거죠. 울어야 돼, 뭐 더 지금 크게 좀 그거죠. 울어야 3개 줄 거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기준금리 인하 초입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근데 그 이후를 보자면 자산시장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환경에는 좀 나쁘지는 않을 거야, 유동성 측면에서. 예. 이렇게 또 아주 교과서적으로 순수하게 또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죠. 있지는 않을까요? 있죠. 저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2001년도, 2007년도 금리 인하 말씀드렸잖아요. 네. 2001년도에 1월 2일 날 긴급 금리 인하 했잖아요. 50bp. 주식시장 난리가 났어요. 나스닥이 3천에서 4천까지 불과 며칠 만에 뛰거든요. 그러니까 울던 아이가 예. 사탕 받고 빵긋빵긋 이제 웃은 예, 거예요. 그렇죠. 사상 최고치로 뛰고 막 그러니까 1일 상승률로는 사상 최고치 막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그때 나스닥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 한 달 지나갔거든요. 다시 또 고꾸라지. 이게 보니까 금리 인하로 안 되는구나. 왜냐면 성장이 둔화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금리 인하로 못 막는구나 하니까 같이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2001년도 3월 달에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가 나오고요. 그렇게 됐고 2007년도도 똑같아요. 금리 인하 50bp 했고 그렇게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 속도가 서브프라임이 이 전염이 너무 많잖아요. 이 왜 그러냐면 호경기에 너무 레버리지가 많이 붙어가지고 여기저기 얽혀가지고 레버리지가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금리 50bp 인하로는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금리를 그렇게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인하를 하면 망가진다 이게 아니라 이번에 인하하는 게 미국 경제의 성장을 다시 추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일단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인하를 통해서 성장을 부양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인하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인지 그 실제 인하하는 쪽은 연준이잖아요. 연준과 시장의 괴리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지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달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완전히 되게 긴장하면서 봐야 하는 FOMC잖아요. 이게 특히. 왜 그러냐면 연준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생각해야 될 게 물가도 있고 자산 가격도 있고 그다음에 어설프게 금리 인하했다가 엔캐리 청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고 이런 변수들이 막 있는 대로 많아서.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은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진짜 지난 20년 동안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다 트레이닝이 아주 풀리 트레이닝된 똑똑해졌어요. 예, 그렇죠. 선수들이죠. 예. 똑똑한 사람들하고 상대하려면 연준도 고민이 많겠죠. 왜냐면 이쪽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해석해 주잖아요. 거의 중계 방송을 해 주잖아요. 오건영 단장님 덕분에.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별 사람. 말씀. 요즘은 막 실제 저희 같은 사람들도 막 FOMC 하면은 그 새벽에 막 카톡하면서 야 이게 무슨 소리 이게 그 의미 아니야 막 저희들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어려운 내용들을 특히 이제 그 FOMC 이후에 연준 의장의 어떤 기자회견 이런 걸 실시간으로 한국 사람들이 몇만 명씩 보고 있다라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 어려운 내용을. 예전에는 몇 명 안 되는 저희 사람들 제 친구들 몇 명하고 저하고 이런 그렇죠. 사람들 막 새벽 많은데. 데스크 일하는 사람들이 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예. 그만큼 시장의 반응도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때로는 더 과민하게 반응을 과거보다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요. 주체들도 기관이 아니라 실제 개인들도 많이 개인들까지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오버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네. 또 그것도 연준은 또 네. 감안을 해야 하는 거고. 네.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